안녕하세요. 오늘은 몸 철학자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몸입니다. 몸을 통한 지각이 어떻게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지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현상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는 지식이 단순히 이성적 사고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간의 신체가 그 지식을 매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의식과 감각은 모두 신체의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인간은 자신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으로서 몸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체험 또는 신체화된 의식이라 불렀고, 이는 우리의 몸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 방식임을 나타냅니다. 그는 철학에서의 전통적인 이원론적 사고, 즉 사유하는 정신과 수동적 신체를 분리하는 데카르트적 관점이나 지식을 단순히 감각의 축적 결과로 보는 경험론적 관점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대신 메를로퐁티는 신체가 세계와의 만남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지각적 토대를 통해 지식과 의미가 생겨난다고 주장하며 모든 존재의 의미는 신체의 실존에 의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몸의 철학은 이후 프랑스의 미술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철학은 예술, 특히 미술에서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세계를 탐구하는 방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1908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복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는 외도를 통해 그를 낳았지만 메를로퐁티는 법적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기관인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곳에서 장폴 사르트르와 만나며 평생의 우정을 맺게 되었고, 그들의 철학적 대화와 상호 영향은 이후 프랑스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등사범학교 졸업 후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지내던 중 그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시몬 드 보부아르와 같은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당시 지식사회에 깊이 발을 들였습니다. 특히 그는 알렉상드르 코제브의 헤겔 강의를 통해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조르주 바타이유 등 당시의 주요 사상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토대를 다져갔습니다. 메를로퐁티의 첫 주요 저서인 행동의 구조는 1938년에 완성되었고 194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실증주의 과학주의를 비판하며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판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까지 이어지며 철학에서의 전통적 사고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이 작업은 이후 그가 현상학적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메를로퐁티는 보병으로 복무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이 시기 동안 그는 레지스탕스 비밀 조직인 사회주의와 자유를 통해 사르트르와 다시 교류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하이데거와 후설의 현상학에 관심을 가지며 후설의 유고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는 현상학적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지각의 현상학은 인간의 지각이 세계와 주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메를로퐁티를 프랑스 현상학의 대표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전후에는 그의 철학적 사유가 정치로 확장되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마르크스주의의 현상학적 입장을 결합하는 독특한 정치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휴머니즘과 테러에서는 당대 소련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동시에 인간의 본질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그는 사르트르와 함께 현대지의 정치부 주임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치와 예술 평론을 썼고, 이 글들은 의미와 무의미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침공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의 침략 전쟁을 비판한 일로 사르트르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북한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이는 결국 사르트르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5년에는 변증법의 모험을 발표하여 자신이 종전의 정치적 입장을 재평가하며 사르트르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를 넘어 새로운 정치 철학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후에는 정치보다는 그의 철학적 근간이었던 현상학에 더욱 집중하며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메를로퐁티는 생애 말년에는 자신의 철학을 더욱 존재론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산문에서 인간과 언어, 상징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탐구했으며
미완성 유고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존재론적 관점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이 작업들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철학적 여정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1961년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의 광학을 읽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3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지각과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독창적인 현상학을 통해 철학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후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몸의 철학과 존재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후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그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방식으로서의 지각을 탐구한 그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몸의 경험을 통해 존재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제안하며 전통 철학에서 다루던 이성적 사고나 과학적 객관성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메를로퐁티는 특히 데카르트와 칸트의 이성 중심적 철학에 반대하고 인간의 몸과 지각의 역할을 강조하는 독창적인 현상학적 사유를 펼칩니다. 우선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 즉 사유하는 나와 연장된 물체로 인간을 나누어 보는 관점을 비판합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과 신체가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며 정신은 이성적 사고로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이원론적 접근이 인간의 경험을 왜곡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각이 신체와 세계가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즉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지각적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몸은 단순한 껍질이 아닌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을 중재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칸트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을 감각과 이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각은 단순한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하고 이성적 사고가 이 자료들을 체계화하는 식으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사고가 지각을 일종의 수동적 정보 제공자로 격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은 이성이 정보를 조직하기 전에 이미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환경이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칸트적 관점이 인간의 지각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현상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나 후설과도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모든 사물을 지각 주체가 경험하는 것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후설이 의식과 대상 간의 분리를 전제한 점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각이란 의식과 대상이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본래부터 얽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몸은 의식의 한계 안에서 감각의 수용자가 아니라 세계와 융합되어 존재하는 방식으로 지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현상학을 발전시키면서도 독자적인 신체적 경험 중심의 현상학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하이데거 또한 메를로퐁티의 사유에 영향을 준 인물로 언급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로 설명하며 인간이 단순히 외부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와 엮여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와 달리 메를로퐁티는 인간 존재의 중심에 몸을 두었습니다. 하이데거가 인간의 존재와 시간성을 강조하며 존재론적 탐구에 몰두한 반면 메를로퐁티는 신체의 경험을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으로 보았고 몸을 통해 드러나는 세계의 현상들을 탐구했습니다.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퐁티는 지각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신체를 통해 세상과 접촉하며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지각이 단순히 이성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접적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를로퐁티의 직접적 경험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객관적인 정보로서가 아니라 신체적 지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몸을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모든 경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인지나 해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를로퐁티는 손을 맞잡는 상황을 직접적 경험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단순히 피부가 접촉했다라는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손의 따뜻함, 압력, 질감 등을 느끼면서 경험합니다. 이때 나의 손은 접촉의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가 됩니다. 즉, 나의 신체 일부가 상대방의 신체를 느끼는 동시에 나 역시 상대방에 의해 느껴지며, 이런 상호적 감각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촉각 이상으로 상대와 연결되고, 존재 자체가 서로 경험되는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됩니다. 걷는다는 행위 역시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기계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는 신체의 균형, 발의 감각, 주변 환경과의 거리 감각, 지면의 질감 등 다양한 요소를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걷습니다. 예를 들어 자갈길을 걷는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을 조절하면서 땅의 질감을 통해 경험을 형성합니다. 이때 우리는 지면의 특성에 따라 몸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각이 일어나며, 이는 마치 신체가 지면과 즉각적으로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직접적 경험은 걷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몸은 그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게 됩니다. 메를로퐁티는 세잔의 그림 감상에서 직접적 경험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세잔의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산의 이미지나 색채를 분석하지 않고 색채와 형태가 결합된 독특한 감각을 통해 산을 보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잔의 작품에서 우리는 그가 산을 바라보았던 느낌, 주변의 빛과 공기, 거리감을 함께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림을 통해 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듯한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산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세잔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산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그 순간 산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무릎을 다쳤다면 손으로 그 부위를 만지면서 통증을 느낄 때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여 무릎의 부위를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아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손은 다친 부위를 인식하는 동시에 그 아픔을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메를로퐁티는 이처럼 신체를 통한 직접적 감각이 우리가 자신의 몸과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의 근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몸이 단순히 아픔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나의 몸이라는 존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소리를 분석하거나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과 멜로디에 몸이 반응하며 느끼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비트가 흐르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빠른 템포에서는 신체가 자극을 받으며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메를로퐁티는 이처럼 음악이 신체와 감각을 통해 세계와 직접 연결해주는 매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음악 감상은 곧 신체가 소리를 통해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이며, 이는 우리가 음악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형태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신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는 단순히 시각적 정보만을 수용하지 않고 그 시선 속에 담긴 관심이나 긴장감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주목하는 순간 그 시선은 내게 직접적으로 느껴져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자극하며, 이는 내가 타인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신체가 중심이 되는 직접적 경험이라고 보았습니다. 메를로퐁티의 직접적 경험은 우리가 세계를 단순히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통해 그 즉각적 감각을 중심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공간과의 거리, 빛과 그림자, 색감 등 모든 요소를 몸으로 느끼며 하나의 통합된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지각의 총체적 경험은 인간의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방식이기에 메를로퐁티는 이를 살아있는 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각이 세계와 융합된 주체적 경험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근본적 위치를 해명하려 했습니다. 결국 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퐁티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고정된 대상과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이분법적 구조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는 세계가 인간에게 항상 직접적으로 열려 있으며 신체가 곧 세계와의 연결점이자 그 자체로 의미를 담고 있는 지각의 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통하지 않는 경험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신체적 지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모든 경험과 인식은 반드시 몸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몸과 무관한 경험은 비현실적이고 인간이 실제로 체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개념을 단순히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사고 과정일 수 있지만, 메를로퐁티는 이를 진정한 지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식이란 신체적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획득된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 사고만으로는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를로퐁티는 추상적 사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은 한계가 있고 이를 통해 얻는 지식은 인간의 실제 삶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를로퐁티가 정의하는 몸과 무관한 경험의 예로는 이론적이고 순전히 추상적인 사고나 순수한 수학적 개념에 대한 관념적 이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현실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신체를 통한 감각적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순수한 추상적 사고가 신체적 경험을 통해 얻는 지각이나 직관적 지식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몸과 무관한 경험의 구체적 예시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 수학에서 무한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무한대라는 개념은 경험적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몸을 통해 실제로 느끼거나 지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수학적 개념은 신체적 경험과 분리된 추상적 이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한 논리적 사고, 예컨대 만약 모든 인간이 필멸이라면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므로 필멸이다라는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신체와 무관한 경험입니다. 이는 감각이나 신체적 경험 없이도 성립되는 순전히 논리적 사고의 한 예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순수하게 코드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 역시 신체와 무관한 경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몸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없는 디지털 논리의 구축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신체적 지각이 아닌 기호적 추론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정의, 진리, 사랑 같은 개념을 순전히 언어적 정의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는 몸의 직접적 경험이 아닌 언어와 추상적 사고의 영역에 속하는 이해 방식입니다. 신체적으로 감각할 수 없는 이런 개념들은 경험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메를로퐁티는 신체적 지각에서 비롯되지 않은 이러한 추상적 사고들이 실제 경험과는 분리된 비현실적이고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체를 통해 감각을 동반하는 경험이야말로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학적 개념은 비록 신체적 지각을 통해 직접 경험되는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상적 지식의 한 형태입니다. 메를로퐁티도 수학적, 논리적 개념들이 인간 사고에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순수한 추상적 사고가 실제로 인간의 삶과 현실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학적 개념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특히 자연 현상이나 기술, 사회적 시스템 등을 분석하고 설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이론적 개념이나 수학적 모델이 인간의 실제 경험, 감각, 신체적 참여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방식, 즉 인간적 의미를 지각하고 감각하는 데에는 신체적 경험이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수식으로 표현되는 힘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체의 무게를 들어 올릴 때 팔에 느껴지는 무게감이나 압박감, 감각을 통해 경험됩니다. 메를로퐁티는 바로 이러한 신체적 체험을 통해 인간이 힘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의 입장은 수학적 개념이 인간의 추상적 사고와 이론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인간이 직접 세계를 지각하고 느끼는 구체적인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를로퐁티가 정의하는 몸과 무관한 경험의 예로는 이론적이고 순전히 추상적인 사고나 순수한 수학적 개념에 대한 관념적 이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현실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신체를 통한 감각적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순수한 추상적 사고가 신체적 경험을 통해 얻는 지각이나 직관적 지식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수학적 개념은 비록 신체적 지각을 통해 직접 경험되는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상적 지식의 한 형태입니다. 메를로퐁티도 수학적, 논리적 개념들이 인간 사고에 큰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순수한 추상적 사고가 실제로 인간의 삶과 현실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메를로퐁티는 몸을 통해 얻는 감각적 경험이 인간 존재와 지식 형성에 있어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몸을 통해 얻지 않은 추상적 지식이나 이론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는 이러한 지식들이 실제 세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신체적 경험 없이는 완전하게 이해되거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메를로퐁티의 철학에서 몸과 감각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를로퐁티는 살아있는 몸 또는 몸의 고유성을 통해 신체가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적인 매개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체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은 추상적 사고나 이론적 지식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체를 잡거나 움직일 때 느끼는 감각은 단순한 물리적 작용이 아니라 그 물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입니다. 메를로퐁티에게 지각은 단순히 외부 정보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신체와 세계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영국 경험론이 강조하는 감각적 경험과 대륙 철학의 이성적 사고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개념으로 신체적 경험이 지식 형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공간을 인지할 때 단순히 그 공간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내에서의 신체적 위치와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를로퐁티는 의식과 감각이 분리될 수 없으며 항상 신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화된 의식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신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로 이는 단순한 추상적 사고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단순히 감정적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긴장이나 떨림 같은 감각적 경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메를로퐁티의 몸의 철학은 미술과 문학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시각적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적 경험과 신체적 반응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화 작품에서 색채나 형태가 주는 시각적 자극은 우리의 신체적 반응과 감각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몸을 통한 직접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과의 접촉, 제스처, 표정 등을 통해 우리는 비언어적 소통을 하며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상호작용은 단순한 언어적 대화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메를로퐁티는 몸을 통한 감각적 경험이 인간의 지식 형성과 존재 이해에 있어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상적 지식이나 이론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이 실제 세계와의 신체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경험 없이는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몸의 철학자로 불리며 신체와 지각의 중요성을 철학적 사유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몸을 통한 직접적 경험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메를로퐁티의 철학에서는 이러한 신체적 경험이 다른 형태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몸의 현상학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면서 그 철학을 다각도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는 몸을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 소통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중심적인 매개체로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를로퐁티는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자들과 함께 인간 존재의 본질을 고민했지만 사르트르와 달리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서 몸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식으로 보았지만 메를로퐁티는 신체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항상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 존재의 의미가 확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를 통해 관계 맺고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는 단순한 자율적 의식에서 벗어나 세계의 내재한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몸이 단순히 물리적 기계가 아니며 모든 신체적 경험이 그 자체로 의식적이고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끼는 현상을 통해 몸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의식과 분리될 수 없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몸과 정신을 분리하지 않고 지각된 몸을 연구하는 생리학적 탐구로 이어졌으며 신체적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몸이 인간 경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미술, 특히 세잔의 작품에서 그가 말하는 몸의 지각 개념을 찾았습니다. 그는 세잔의 그림에서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자신이 지각한 느낌과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세잔은 관객이 작품을 볼 때 대상을 몸으로 느끼며 경험하도록 만들었으며 메를로퐁티는 이를 몸을 통한 지각과 미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들었습니다. 세잔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색감, 공간, 시점의 왜곡은 세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세계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메를로퐁티는 언어도 단순히 머릿속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체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각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말할 때 신체는 그 자체로 의사소통의 일부가 되며 언어는 우리의 몸이 세계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신체의 움직임이나 억양, 감정 등이 언어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대화에서 더 풍부한 의미가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 신체가 경험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지각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며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가 우리의 몸과 신체적 행동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군중 속에 있을 때 느끼는 압박감이나 분위기를 신체가 느끼는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몸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연관된 지각의 장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은 이렇듯 실존, 과학, 예술, 언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 신체를 통해 세계와 의미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신체적 지각이야말로 우리 존재와 경험의 핵심임을 드러냅니다. 메를로퐁티의 살과 세계 존재론은 그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여기서 살과 색은 단순히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인간 존재와 세계가 연결되는 존재론적 기초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메를로퐁티가 제시하는 살은 신체를 단순한 물리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론적 매개체로 봅니다. 살은 몸과 세계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감각적 경험의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 손과 물체 사이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물체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세계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살은 신체와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지점으로 몸과 세계가 하나로 얽히고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형성되고 신체와 세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살은 신체적 경험을 넘어서서 지각적 세계의 본질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살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몸과 세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몸과 세계는 지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존재로 연결됩니다. 메를로퐁티가 색을 설명할 때 색은 단순히 물리적인 특성이나 광학적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 경험에서 형성되는 존재론적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색은 물리적 객체의 성질로 존재하지만 그 색이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은 인간의 지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물체라도 보는 사람의 위치나 조명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색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지각적 세계에서 변화하고 그 경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색은 물체와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지각적 현상으로 우리가 물체를 경험할 때 그 색을 통해 물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동시에 색은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색은 단순한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지각의 결과물이며 그 존재는 우리의 몸과 세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살과 색은 메를로퐁티의 존재론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들입니다. 살은 몸과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감각적 기초를 제공하며 그 위에서 색은 지각되는 세계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색은 우리가 물체를 경험할 때 물체의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존재로 형성됩니다. 몸과 세계는 분리된 두 개체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통합된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살과 색은 이 통합적인 존재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로 몸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메를로퐁티의 살과 색에 대한 존재론은 지각과 경험이 어떻게 세계와 인간의 존재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하는 철학적 접근입니다. 몸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세계가 서로 얽히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존재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이 개념은 그가 제시하는 현상학적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메를로퐁티의 몸을 통한 지각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가 몸을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각적,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몸의 철학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처럼 우리도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 즉 몸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